일본 열도를 따라서 북동진하고 있는 태풍 난마돌이 근접하면서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우 피해 대비해 부산과 경남에서 수십 명이 대피했고 해안도로 등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일본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기록적인 강풍과 호우로 수십 명이 다치고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은 열도를 관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이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하며 조문 외교에 나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귀빈이 대거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의 2파전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된 피의자 전모 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산 1호 백신 3, 4차 접종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 건물과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예상보다 한두 시간 빨리 북상하면서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제주도 태풍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곳 항구에는 밧줄로 연결된 어선 19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밤사이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묶어둔 겁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오늘 새벽 3시 무렵 제주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상보다 한두 시간 일찍 북상하면서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난마돌의 세기는 오늘 0시에 매우 강에서 강으로 한 단계 약화했습니다. 우려했던 비 피해는 없었지만 거센 파도 탓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북부 앞바다에서 어제 저녁 낚시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숨졌습니다. 제주 먼바다 등에 발효된 태풍 경보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5시 기준 해경과 소방당국에 추가로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현재 제주 모든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난마돌은 오늘 아침 8시 통영과 거제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겠고 부산은 오전 10시, 포항은 정오 무렵에 근접하겠습니다. 남해안과 경상권 지역 주민들은 시간당 30mm 이상 비 예보도 있는 만큼 태풍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 없게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이 결정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안리 일대에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돌풍이 이따금씩 불어오고 있어서 태풍의 위력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는 어젯밤 9시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 남마돌의 부산 최근접 시각은 1시간 앞당겨져 오전 10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의 강수량은 30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해운대 지역의 강수량은 60mm를 넘어섰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태풍 때 피해를 본 상인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 신고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간판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도로 표지판이 떨어졌다는 신고 등 태풍 관련 119 신고가 68건이 들어왔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교통 통제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마천인 온천천 하부도로 3곳의 차량 통행과 산책길의 출입이 금지됐고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미포, 청사포와 구덕포 해안가도 태풍 경보와 함께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심 내 지하차도 등 32곳의 차량 진입이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 지역의 7개 해상 교량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 전면 통제가 되는데 통제 중이던 거가대교는 조금 전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태풍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시도 태풍에 대비해 재해 우려 지역과 방제 시설 등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수십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열도를 관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일본입니다. 네, 밤새 피해가 계속 늘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피해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적어도 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에 넘어져 다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큐슈 지역 각 지자체들은 주민 896만 명을 대상으로 피난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있으라는 권고인데요. 대규모 정전도 어제부터 계속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큐슈전력은 오늘 새벽 4시 현재 이 지역 31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통신장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면서 큐슈 지역 하천 약 30곳은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댐 100곳의 수문을 미리 열어 홍수를 막기 위한 사전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항공과 선박, 철도 등 교통편은 태풍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행이 대부분 중단됩니다. 태풍이 상륙한 큐슈 지역뿐 아니라 오늘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도 운행 중단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태풍이 언제까지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어젯밤 7시쯤 큐슈 남부 가고시마에 상륙한 태풍은 밤새 북상했는데요.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20km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9시쯤 큐슈 북부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혼슈 쪽을 지나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전국에 태풍 영향으로 강풍과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람의 위력은 어제보다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50m로 예보됐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 태풍 영향을 받은 큐슈 남부 미야자키에는 최고 9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9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호우가 사흘간 내린 셈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비로 인한 토사 붕괴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어 대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태풍 소식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든 제주, 부산 그리고 경남 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가고시마 쪽으로 상륙을 해서 이제 해안 쪽 내륙을 따라서 쭉 북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현재 좀 더 북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시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그 규슈 북단 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이제 가고시마 북쪽 한 220km 정도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기압 중심 기압은 960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9m의 아주 강한 태풍으로 지금 현재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비로는 벗어났다고 보고요. 네. 이제 점점 그 거리가 제주도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 폭풍일 가능성은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큰 피해 범위에서 일단 제주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영향을 받을 지역은 주로 이제 남해안 지역과 이제 경상 해안 쪽이죠. 네. 경상 해안 쪽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을 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동해라든가 동해안 쪽은 이제 동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마돌 최근접 시간이 오전 11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오후면 우리나라가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현재 이동 속도는 한 17km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씩 속도가 늦어지는데 네. 방향을 바꾼 이후에는 이제 속도가 점차 이제 가속돼 나갈 것이거든요. 네. 현재 이제 그 부산이 거의 뭐 최근접 시간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울산이 11시에서 한 12시 사이가 가장 최근접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동해 나가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태풍의 거리를 볼 때는 거의 한 15시 정도 거리까지도 영향권 안에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산이라든가 울산, 포항 이쪽 지역은 오후 한 3시 정도까지는 뭐 영향권 안에 일단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점차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부산을 현장 연결해서 차상은 기자가 비바람이 많이 내리고 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 주민들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5, 6도 같은 게 33.5m 이상의 강풍이 예측이 됐는데 네. 관측이 됐는데 사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무려 뭐 그 정도 바람이라면 거의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고 나무 뿌리도 뽑혀 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해안가 쪽에 이 빌딩들이 많이 고층 빌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빌딩뿐 인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통상 그 정도의 해안가에 풍속이 불 때는 이 LCT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한 1.5배에서 최대 2배 이상 더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에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집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 집안에서도 이 유리창 있는 쪽 말고 좀 안쪽으로 이렇게 대피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남마돌 태풍 진로를 좀 보면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일본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이게 이동 경로가 좀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쭉 올라오면서 이제 가고시마 서쪽 해상으로 한 50에서 70km로 떨어져서 그대로 해상 쪽으로 북상을 하다가 북단 쪽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것으로 원래 예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태풍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 쪽 기류에 영향을 받느냐죠. 북태평양 고기에 약간 수축하는 부분, 또 북쪽에서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약간 더 동편을 하는 것이죠. 동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가고시마 쪽으로 상륙을 한 것이고요. 그대로 이제 그 육지 쪽으로 해갖고 북상을 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보다는 좀 더 동쪽으로 편향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는 지금 피해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남마돌이 그 비보다는 바람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비 피해, 바람 피해 다 강한 태풍입니다. 네. 뭐 아까도 조금 전에 방송 나왔지만 800mm 이상 내렸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중심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피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 태풍의 이 비구름대역이 있습니다. 비구름대역이 지금 걸쳐져 있는 게 저 이 부울경 지역을 포함해 갖고 경남 남해안 쪽이거든요. 네. 경상 해안 쪽만 이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비 피해는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뭐 최대 많이 오는 곳은 150mm 정도, 네. 또 뭐 가장 많이 오는 게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 예상을 하지만 비로 인한 피해는 지난번 그 흰남노처럼 그렇게 극심한 피해는 없을 거로 봐요. 그러나 네. 바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도 반경이라도 실제로 한 35m 순간제 대풍속은 그 이상 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람 피해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비 피해보다는 바람 피해가 상당히 큰 그런 태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상층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으로 인해서 바람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접근 면적에서는. 그래서 일단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바람 피해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폭풍의 바람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니까 방파제라든가 해안가 근처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오전에 오늘 뭐 고비가 될 것 같은데 태풍 최대 고비를 좀 지역별로 한 번씩 더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최대한 최근거리가 한 10시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대개 이제 한두 시간 앞뒤로 본다면 9시에서 한 11시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1시라면 10시부터 한 12시나 1시 사이. 그보다 약간 북쪽인 포항 같은 경우는 한 12시부터 한 2, 3시 사이 정도. 네. 이따가 피크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흰남노에 이어서 남마돌까지 가을 태풍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올해 이런 가을 태풍이 좀 잦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건 기후 변화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로 지금 해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IPC 6차 보고서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해수 온도의 상승이다.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라니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우리 이쪽 서태평양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적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데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올해 가을에 발생하는 이런 태풍들, 특히 가을에는 이 서태평양 쪽 해수 온도가 가장 높아질 때입니다. 근데 이제 흰남노라든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난마돌이 이런 태풍들이 실제로 이 해수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이런 태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번 태풍들이 지나가고 나서도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찰스 국왕의 리셉션에서 여왕서거의 깊은 애도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또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찰스 즉위를 축하하고요. 또 찰스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 찰스 국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함께 있는 영국 왕실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트 왕세자비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며 초대해 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또 찰스 국왕도 1992년 이때 한국을 좀 오래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길 바란다라는 뜻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또한 뭐 언제든 환영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각별한 예우로 맞이해준 찰스 국왕, 국왕은 이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또 의존적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고인을 추모할 예정인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나라 정상급 인사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장례식에 동행을 합니다. 장례식에는 2,000명이 참석을 하는데 각 나라 정상과 왕족 등이 5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윤리위는 어제 오후 긴급 회의를 연 뒤 이 전 대표가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사 시기에 대해선 추후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주호영,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자 5선 중堅인 주호영 의원은 당의 위기 수습을,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당의 신선한 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황학동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두 곳이 완전히 탔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도로에 멈춰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1층 한옥 건물에서 난 불은 인근 건물 옥상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로 인근 건물 3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점포 두 곳이 모두 탔고 인근 건물도 외벽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꽃이 진짜 하늘 몇십 미터 올라갔을 거야. 공중으로. 엄청 났었어요. 가스통이 엄청 터졌나 봐. 관할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에서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도로에 멈춰 있는 SUV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출동한 소방대가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운전석에 있던 70대 남성은 숨졌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각종 주방기구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조리실을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경찰 내부위원들과 변호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들은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해 전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전 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는데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실과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피의자 전모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인근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범행 당일 CCTV를 분석한 결과 전 씨가 피해자의 옛 거주지와 가까운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일대를 2시간 동안 배회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따라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영무실에서 근무 일정을 알아낸 뒤 신당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엿새 만에 탑승 시위를 재개해 출근길 지하철 혼잡이 예상됩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는 거리 집회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장현은 출근길 시위를 벌이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법안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문제도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고물가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현지 시각 20일과 21일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대폭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극약 처방으로 1%포인트를 높이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아직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한 1%를 올려서 바로 좀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흔히 말하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대세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전망치와 비슷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물가가 5% 수준이 상당히 유지될 거기 때문에 물가 중심의 경제 성장 패스를 지난번 포워드 가이드진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5%로 같은 상황. 10월과 11월 올해 두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금리라도 올려가지고 환율 물가가 불안해지는 걸 좀 사전에 맞느냐.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단행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5%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와 고환율, 한미 금리 역전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가계부채 시한 폭탄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8,66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3만 3천여 명보다 14,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일요일 중간 집계 기준으로 지난 7월 17일 2만 5천여 명 이후 9주 만에 최저치로 2만 명 이하를 기록한 건 7월 10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3, 4차 접종에 대한 예약과 당일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1의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 추가 접종은 사전 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잔여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뒤 스카이코비1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큰 충격을 안겼죠.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여기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참 눈에 띄는데요. 유족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피해자 유족 인터뷰를 일면에 싣고 있었는데요. 네.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던 건 딸과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와서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딸이 악몽과 같은 스토킹을 당했고 2번이나 고소를 했는데도 한 번은 영장 기각, 한 번은 영장조차 신청되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 구속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면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치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중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이 37.5%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토킹이 강력 범죄의 전조임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고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가해자 구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딸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구적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한 유족 측은 앞으로 모든 재판에 직접 참석해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유족 측의 말대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일면 기사를 보면 현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조처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범죄는 정말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 과거 사례들에서도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감시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는데요. GPS 추적 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또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찰과 피해자에게 동시에 알려서 경찰은 신속히 출동을 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가해자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는데요. 가해자를 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금지 구역 내에 진입했을 때 위치를 알리는 방식으로 이런 사생활 침해도 막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다시 신고한 경우 구속 수사까지 이어진 사건 비율이 전체의 2.7%에 그쳤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든 어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의 장례식 소식이죠. 세계 정상과 왕족들이 이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시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네.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여왕을 참배하려는 추모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16km까지 길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이런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13시간 동안 줄을 서서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뒤로는 타워브리지 모습도 보이는데요. 여왕이 생전에 즐겨 입던 의상의 색상인 보라색으로 조명을 켜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왕의 관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해서 국장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1시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부터 약 55분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전 세계 VIP 2천여 명 등 총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전국 공원과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또 영화관에서도 장례식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공기의 이착륙도 중단이 되고요. 오늘 하루 동안 주요 슈퍼마켓과 백화점도 문을 닫기로 공지했다고 합니다. 네. 장례가 종료되면 여왕의 관은 여왕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윈저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왕실 유족을 중심으로 장례 예배가 열리게 되고요. 현지 시각 오후 7시 반쯤 세인트 조지 교회 내 필립공이 잠든 옆에 영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그동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에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제 집시법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 기준 그리고 평균 소음 기준을 위반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각종 편법이 잇따르고 있었고요. 심지어 욕설을 외치거나 장송곡을 틀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경찰이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욕설이나 장송곡 등으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음 기준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평균 소음을 그동안은 10분 기준으로 측정을 했다면 이제는 5분으로 줄여서 편법을 보다 막기로 했고요. 또 최고 소음도 1시간에 3번 이상 넘겨야 위반이었던 걸 2번 이상으로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런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사실상 경찰로서 경고 조치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신설해서 심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한편 100m 이내 집회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고 또 집회 제한 도로에 용산 집무실 앞 이태원로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기상청 콜센터 직원들의 어떤 고충을 다룬 기사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기상청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은 악성 민원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7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요. 업무 방해 그리고 성희롱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 성희롱 같은 경우 즉시 경고하고 차단할 수 있고요.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차단 일수가 최대 한 달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폭언이나 욕설 또 업무 방해에는 즉각 차단을 할 수 없었고요. 3차 경고까지 한 후에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나 거주지를 묻거나 또 결혼 여부 등을 묻는 이런 사적 질문을 하더라도 3차 경고를 할 때까지는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차단과 해제가 반복된 후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상청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조치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가운 스포츠 소식입니다. 네,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전반도 아니고 후반에 교체 출전을 해서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지금 첫 시즌의 첫 골인데요.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선발에 빠졌다고 아마 경기 다 보지 않고 잠든 분들 아침에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후반 14분에 교체 출전해서 13분 안에 3골을 몰아치는 네. 아주 멋진 기록을 썼습니다. 이렇게 교체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한 거 토트넘 구단 역사상은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국내 축구 관계자들과 팬들 사이에서는요.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때 국내에서 아시안컵을 개최해서 우승컵을 되찾자라는 염원이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아시안컵을 개최하거나 우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포기한 아시안컵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카타르의 2파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당초 개최하려고 했던 중국과 가깝다는 점을 들어서 일정과 동선 등을 유지할 수 있고 카타르 개최보다는 흥행에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카타르는 올해 열리는 월드컵의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여름 개최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을 전반적으로 다 겨울로 미뤄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개최지 선정은 다음 달 17일 비밀 투표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치를 위해서 특별 전담팀까지 꾸려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단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타이완과 일본에서 어제 연이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페이시 서쪽 타오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다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규모 6.8의 이번 지진은 지난 17일에 규모 6.4 지진 이후 발생한 수십 건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는 3층 건물이 무너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화롄 지역의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很恐怖了，有一点吓到了。昨天很多东西倒下来这样。 또 어제 오후 동부 화롄 남남서쪽 80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국은 규모 6.8의 지진이 최근 잇따른 지진의 본 지진이고 전날 지진은 본 지진에 앞선 전조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73차례의 전조 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오후 7시 5분 오키나와 서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한때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이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성장한 피오나 접근에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피오나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향해 북상하며 시속 130km 풍속의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는 2017년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리아 피해 이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상청은 남동쪽 해안마을에서는 이미 강물이 뚝을 넘어섰다며 역사적인 수준의 강우량과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세력을 지닌 태풍 난마돌은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상륙해 예상보다 빨리 일본 열도 북쪽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전일보다 다소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중심 부근에서는 여전히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돌풍이 불고 있고 강풍 반경이 넓어 우리나라 영남 해안까지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은 물론 영남 해안에도 태풍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제주도와 그 밖의 해안가에서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새벽 3시를 전후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영남 해안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에서는 초속 33.9m의 돌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 낮까지 초속 35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고 그 밖의 해안으로도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도 세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도 시간당 20mm 정도로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 최대 80mm, 울릉도와 독도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영동 지방은 태풍이 지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월파나 폭풍이 일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진 서쪽 지방은 오늘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차가 무척 커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 든 부산 경남 해안에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갯바위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사납게 출렁이는 어두운 바다에서 헬기가 구조자를 들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도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남성입니다. 실종 3시간 반 만에 발견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빌딩 사이로 지나가는 거센 바람에 나무는 휘어진 채 일어서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로 표지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화분이 쓰러지면서 행인 1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간판과 실외기, 지붕 등이 날아갈 것 같다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또 호우 피해에 대비해 부산과 경남에서 수십 명이 대피했고 해안도로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등 제주와 울산, 경남 위험지역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경남, 전남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기, KTX와 동해선 열차도 잇따라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부산은 오늘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육부는 울산과 제주, 경상 남북도도 학교장 재량에 따른 학사 운영 조정을 고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태풍 14호 난마돌의 최근 접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부산은 비바람의 영향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부산 5, 6도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 남구 5, 6도 선착장 공영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부산시 CCTV 실시간 화면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차장 위로는 파도가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비는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강한 바람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포항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로 최대 피해를 입은 지역이죠. 포항 남구 해도동 형산교에 설치된 낙동강 홍수 통제소 CCTV 화면 보고 계시고요. 지금 7시가 넘으면서 출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통량은 좀 증가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비가 아직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부산과 포항 현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영국 런던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현지에 도착해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며 조문 외교를 시작했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 각 나라 지도자들의 비행기가 속속 내려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도 착륙했습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활주로로 내려섭니다. 공항에는 주 영국 대사 대리와 국왕 특별 대표가 마중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로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에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할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찰스 왕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건넸고 왕은 이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를 비롯해 바이든 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 인사도 나눴습니다. 애초 만찬에 앞서 6.25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여왕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하려고 했지만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으로 향하는 기내에서는 참모들과 회의에서 순방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틈틈이 태풍 난마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지금은 언급할 게 많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여왕 국장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합니다. 이번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은 여왕 장례식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런던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바로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서 회수 명령이 내려진 LG 생활건강 물티슈가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무려 9배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LG 생활건강 측은 전량 회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팔리거나 써버려서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 올해 안에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LG 생활건강 베비언스 올리7 에센셜 55 물티슈입니다.
검출됐던 살균 보존제인 MIT, CMIT는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화장품과 생필품에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뒤늦게 공지한 데다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숨기려 한 정황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LG생활건강은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문제는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전량 회수라는 말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YTN이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니 사실은 유해 물질이 들어간 물티슈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7,920개의 9배가 넘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중국 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검출 원인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물티슈를 위탁 제조한 업체는 오염된 부직포 한 롤을 다 썼는데 이렇게 만든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알려진 것의 9배 이상 생산 유통된 오염 물티슈는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문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됐는데 회전 주기가 한 달에서 석 달인 물티슈는 이미 대부분 팔리고 사용됐습니다. 식약처 명령받은 제품 7,920개 가운데 회수된 건 161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신고해서 회수한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전량 회수 결정 뒤로도 한 달 동안 전체 회수율이 5%대에 그쳤고 문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별도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수 명령을 내렸던 식약처도 문제입니다. 해당 물질이 의무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검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업체인 LG생활건강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LG생활건강은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일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물티슈의 짧은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물티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위탁 제조업체에는 제조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물티슈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피해를 겪은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혼 첫 전셋집으로 인천 소규모 아파트에 둥지를 튼 A씨는 최근 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한 동 50여 세대를 전부 소유한 집주인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 대부분을 경매에 넘겨버린 겁니다. 당장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인데 입주 전 이런 위험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A씨가 사는 아파트에서만 이런 피해자가 95세대에 달하는데 주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니까 일상생활이 더 불가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뭐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지난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한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2013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집값이 오르고 저금리가 이어지던 시기 이른바 갭 투자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 모으던 임대인들이 이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세입자들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전세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등의 적정한 전셋값 정보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도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도 전국 지방청마다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한 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세금 체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계약자들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를 꼼꼼히 살펴봐서 전세금이 집값의 8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각 20일 그리고 21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그 시한폭탄 싣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네.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선 반영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주면 후폭풍이 심하지 않을 텐데 우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폭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당일날 연준위원 전체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 폭을 알 수 있는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패드워치를 좀 보니까 일단 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지금 82%, 나머지 18%는 우리가 우려했던 울트라 스텝, 100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연속 75bp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준은 11월 2일 그리고 12월 14일 이렇게 두 차례 회의가 더 남아 있어요. 네. 이걸 좀 따져봤더니 11월이 어떠냐?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보세요. 네. 75bp 인상 가능성이 54, 빅스텝 가능성이 50입니다. 12월 14일은 어떠냐? 베이비 스텝과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엇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25에서 최고 4.5%까지 가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2.5인데 석 달도 채 안 돼서 2% 이상 추가로 더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앞서 제가 이제 폭주기관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과속하면 탈나거든요. 네. 지금 스리랑카 그리고 뭐 포르투갈,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지금 달러 국간이 비어서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IMF에 SOS 도와달라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물가 지표를 보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뭐 패드워치에서도 방금 울트라 스텝 얘기를 해주셨는데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소장님은 보시나요? 일단 시장의 전망치가 8월 CPI 발표됐던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3일이었죠. 그 전후로 나뉘어요. 이후부터 갑자기 50베이시스 전망은 인상 전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갑자기 이제 울트라 스텝 인상 가능성이 이제 급부상하게 됐는데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6대 4였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6, 이번 달 오히려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4로 반영을 했지만 지금 물론 81대 18로 약간 어느 정도 지금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국인들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은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8.3%로 둔화됐어요. 네. 8.5에서 떨어졌고 6월에 9.1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진 건 맞지만 그러나 근원 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7월에 5.9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6.3%로. 한 달 전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0.6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만 꺾였을 뿐 뭐 집세부터 전기세 그리고 대중교통비, 중고차값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의 기대치는 뭐냐? 야,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이런 기대감을 무참히 이제 쓸어버렸고요. 앞서 제가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네. 4연속이에요. 급브레이크를 2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잡힌 건 국제유가 하나였고요. 나머지는 더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용법으로 선제적으로 간다면 가능성은 적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여전히 FOMC 회의가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가 좀 큰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이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지금 앞으로 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뭐 변수들이 좀 있어요. 네. 물론 21일 이제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담화문 발표 이후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겠지만 실물 지표로서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9월의 CPI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되죠. 네.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이제 10월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뭐 CPI가 잡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추세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근원 물가 지수 핵심 코어 이제 CPI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고용 지표는 사실 후행성이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9월 고용 동향에서도 실업률이 8.7%로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 2번이나 이제 급브레이크를 건 뒤에 단 6월부터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이 파급 효과가 고용 시장에 나타날 것인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과연 고용 지표에 서서히 충격표가 나타날 것인가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연말 제가 4.5% 상단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내년 초 전망을 봤더니 내년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에 첫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이때 어떨까요? 이때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75bp 인상 가능성이 40%, 빅스텝 가능성이 38.9%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까지 뜁니다. 네. 야, 지금 뭐 연말에 4% 초중반도 상장이 소크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년 첫 회의서부터 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게 기축통화국가로서 뭐 세계 최대 채권국 맞죠. 근데 4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부족해서 내년 초까지 5%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야말로 달러의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네. 더 빠른 속도로 신흥시장에서 이제 달러가 급속도로 이제 미국으로 회귀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핵폭탄 수준입니다. 인정사정 안 보고 미국이 자국의 물가를 잡는데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는 오명을 지우기가 힘든데 네. 미국도 문제예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내년 미국의 전망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올해는 제로예요. 네. 올해 전망치는 미국은 제로다. 성장이 없다는 거,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고 내년에는 최근 고강도 긴축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했던 1.5가 아니라 네. 1.1%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엔진 두 축,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존은 미국보다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물가입니까? 맞습니다. 물가에다 플러스 네. 11월 중간 선거예요. 지금 제가 늘 아침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뭐 점도표,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네. 여기다 국제 유가, 뭐 세계 시장 얘기하는데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냐? 바이든이 과연 또 오늘은 무슨 이 원고에다 서명을 할까? 이게 반도체 칩일까, 배터리일까, 바이오일까 매번 달라져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한눈만 세게 공격을 해. 중국만 타겟으로 해. 안 되면 말아.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의회를 통과시켜놓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 규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정말 기축통화국가로서 행할 수 있는 이 수준의 어떤 행태인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간 선거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근데 우리도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2번이 남았잖아요.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뭐 0.25%포인트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미국 금리 맞춰서 빅스텝을 갈 수도 있을까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원달러 환율이 50원 가까이 올랐어요.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도시락 폭탄 얘기도 했잖아요. 점심시간 외환 거래가 좀 한산한 시기를 타서 가능한 극대화 효과를 좀 극대화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7억 달러 이상 풀었다라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데 다음 날 금요일 날도 또 불안했어요. 네. 그리고 또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뭐 외환 당국이 환율 개입하고 달러 풀어서 간신히 지금 막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환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느니 고민, 딜레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베이비 스텝 점진적으로 가면 연말 기준금리는 3%예요. 우리나라는. 네. 미국은 아까 앞서서 4% 중반, 네. 내년 초는 5%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당장 이번 달 이제 75bp 나죠. 네. 연말 가면 1.5%포인트, 2배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이 또 추가로 또 올라요. 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은도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 돌파를 완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1,400원을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400원이라는 이 환율을 보게 된 게 우리는 과거 두 차례밖에 없다. 네. 가장 기억하기 싫어하는 IMF 시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뭐 IMF 시절은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떤 위기였기 때문에 있지만 지금 사정은 사실 그때와는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외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00원이라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만일 1,400원이 깨지면 우리나라 역사상 3번째라는 이제 오명을 또 쓰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아시아 통화국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려되다 보니까 지금 외환 당국이 1,400원 선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00원 선 돌파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별 이제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다른 기축통화 국가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일본의 엔화 가치. 그런데 일본의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 유로존은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 2배 이상 더 높고 영국 파운드는 37년 만에 최저예요. 네.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에서 금리 오히려 더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는 우리 동조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약세예요. 그러니까 기댈 언덕이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던 거, 우리 자력으로 달러 벌어들이면 되잖아, 수출 잘해서. 반도체 수출 잘해서 잘하고 싶은데 반도체 수출도 위축되고 있어요. 중국 경기 위축되고 있어요. 오히려 에너지 수입에 더 많은 달러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고유직책만을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20일 예정돼 있어요. 그때 일부에서는 통화 스와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다. 네. 떡줘도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좀 네. 우려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증시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코스피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또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0%대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은 7월과 8월 2달 동안 좀 샀어요. 네. 야, 그래도 미국이 물가가 피크와 정점을 지났으면 다시 그래도 유망한 시장을 찾아보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급반등하며 성장할 국가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 하루 지혜하고 모두 또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비중,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중이 연초 34%를 넘었는데 지금 30%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원화 약세 그리고 금리 역전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강달러, 제한적 달러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고 1,400원 선을 웃돌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울트라 스텝 이상의 빅 스텝으로 간다면 아마 이제 30%라는 지지선도 비중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스스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달러가 강세고
한동안 이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금을 회수해서 달러로 이렇게 보유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 이 30% 선도 더 깨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월가의 투자 전망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 전망이 너무 쇄도하고 있어요. 네. 일단 기준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미국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선진국 증시 전반을 비중 축소해라, 팔아라래요, 매도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미 헤지펀드의 경우는 기준금리가 연 미국이 4.5%를 찍으면 미국의 주가가 곧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건 스테이니가 심각한 침체가 발생한다면 S&P 500 지수 기준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난 주말 종가가 S&P 500 지수가 3,870이에요. 그러니까 20% 넘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미 증시가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하시면서 좀 주식 시장에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도 좋은 이제 어떤 투자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1945년) 공주 신분으로 입대해서 운전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I want to tell you all how happy I am to be among you. 영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Are you supposed to be looking as if you're enjoying it? Yes, definitely. 여왕은 소탈하게 소통하고 검소함과 신중함으로 품위를 지키며 왕실에 대한 사랑을 되찾아왔습니다. 영국 여왕이 해외 여행 중 신을 벗은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Please stand for Her Majesty the Queen and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Edinburgh. It is a day of great loss, but Queen Elizabeth II leaves a great legacy. Life, of course, consists of final partings as well as first meetings.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말 그대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런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두 500여 명의 귀빈이 초청된 가운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영부인이 참석했고 러시아는 아예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문록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무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 존경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She kept offering me more. I kept eating everything she put in front of me. But she was the same in person as her image. Decent, honorable, and all about service. 일반 참배객들의 조문 행렬과 별도로 발코니에서 여왕에게 조의를 표하는 각국 대표들. 중국은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조문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으로
중국 측 참배를 허용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한때 있었지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결국 조문단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선 나루히토 일왕 부부가 조문을 왔습니다. 일왕이 외국 왕실 장례식에 참석한 건 29년 전 벨기에 국왕 국장에 아키히토 당시 일왕이 참석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 대신 영부인과 총리가 조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한 찰스 3세는 조문을 위해 런던을 찾은 각국 대표들을 버킹엄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조문을 위한 방문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궁에서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에 초대받은 각국 대통령과 왕실 등 전 세계 귀빈은 모두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외교적 긴장 관계인 북한과 이란 등은 정상이 아닌 대사가 초청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는 아예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이스크림 기계와 전등 배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가게 외부에 있던 전기기기에 빗물이 스며드는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멈춰있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목조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조 건물 1층에서 난 불이 주변 상가 건물 옥상 두 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인근 건물 3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불이 난 건물 3곳 16개 점포 가운데 2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고 중고 전자기기와 간판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조 건물 1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조 주방에 있던 냉장고 2대와 조리기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북쪽 내륙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근접한 영남 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어제 저녁 7시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상륙한 뒤 예상보다 빨리 열도 북쪽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륙을 지나면 세력이 조금씩 약화하고 있지만 강풍 반경이 워낙 넓어 영남 해안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해상은 물론 영남 해안과 영동 지방까지 비구름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은 물론 영남 해안에도 태풍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해안가에서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영남 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35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 그 밖에 해안으로도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울릉도 독도에 최고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비가 강하지 않지만 영동 지방은 태풍이 지난 뒤에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진 서쪽 지방은 오늘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월파와 폭풍의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물결이 최고 10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